자, 진짜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말 올 것이냐, 사실 올해 말에 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쟁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의 진짜 이 불장, 슈퍼사이클, 이게 언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사이클 자체는 지금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2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이제 1년 반 전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을 때는 일반적인 비트코인의 4년 주기에 따라서 올해 말 정도, 그러니까 2025년 4분기에 이 사이클의 정점, 끝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썼는데, 현재는 이제부터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이클의 진행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클이 원래 예상했던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1분기나 유력하게는 내년 2분기까지 더 확장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이클이 길게는 1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그 기존의 과거 사이클들과는 좀 달라진 이것이 이제 일단 분명한 거고, 네. 이 이유는 결국 ETF를 통한 기관의 유입,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영향이 1차적으로는 큽니다. 하지만은 유동성이 제대로 안 들어온 게 훨씬 더 큰 이유입니다. 근데 그 기대치는 또 이렇게 높아지는데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보면은 금하고 비교했을 때 금이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금은 좀 주춤거리고 모든 돈이 코인 쪽으로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금이 오르고. 근데 금이 올랐다고는 하더라도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금은 30%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80%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2배 이상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금 같은 이제 큰 자산이 20%, 30% 오르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1년 동안 20%밖에 안 올랐고요. 그 AI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성과를 하고 요즘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그래봐야 20%대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이야말로 앞으로 이 새로운 자산이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뭐 감히 비할 데가 없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그 요즘 이번이 상승장이 오게 되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횡보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자산들 같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냐. 이제까지의 과거의 어떤 사이클 상에서 이런 급등장, 이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비트코인은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정점에선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죠. 3조 달러, 4조 달러까지 가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뭐 미국 기업 최상위 기업과 맞먹는 수준의 그 자산 규모잖아요. 그렇게 큰 몸집의 자산을 움직이려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겠죠. 그렇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의 이 폭,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번 그 상승장을 마지막이라고 논하기에는 갈 길이 심하게 멀고요. 금 대비하면 여전히 시가총액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과 비교하면은 뭐 S&P라고만 비교해도 20분의 1 수준. 뭐 다른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다 합치면은 뭐 3, 40분의 1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주 뭐 큰 어떤 상승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좀 예상하는 어떤 그 상승의 폭이랄까요? 목표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근데 이거를 2023년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목표 범위는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전문가들의 평균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집계가 돼서 언론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한 22, 3만 달러, 20만 달러 초반대 정도가 되겠고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멱함수 법칙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그 과거의 역사적인 그 가격 상승률을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하는 이 로그 차트 상에 표시한 그런 가격 예측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측 모델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적중률이 가장 높은 모델인데 그 모델상 올해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까지 사이클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목표 가격은 한 27만에서 30만 달러 정도가 되겠고, 비트코인은 반감기마다 당연히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상승률이 줄어들어 왔는데, 과거 사이클들의 반감기에서 다음 반감기까지의 상승률을 집계를 해보면은 매 사이클마다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상승률이 줄었습니다. 정확히는 한 40% 정도로 상승률이 감소되어 왔어요. 근데 지난 사이클에서 반감기에서 반감기까지의 상승률이 플러스 800%였거든요. 그거의 40%라고 하면은 플러스 320% 정도가 되겠죠. 그 320%라고 하면은 4.2배잖아요. 배수로 치면은. 왜냐면 100%가 2배니까. 320%면 4.2배인데, 이번 사이클의 반감기 가격이 얼마였냐고 하면 64,000달러였습니다. 그거의 4.2배라고 하면은 한 26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반감기에서 반감기까지의 상승률이에요. 근데 항상 비트코인은 다음 반감기 전에 사이클의 정점에 있을 때는 다음 반감기 가격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26만 달러 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4.2배가 아니라 3배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20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보다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더 위로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 가지 거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20에서 30만 달러 정도 가격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20만 달러가 하면은 현재 환율상 치면은 뭐 2억 7, 8천이 될 텐데, 문제는 모든 자산시장이 다 그렇지만 이 상승장의 정점에 가면 거품이 많이 끼거든요. 거품이 끼게 되면 김치 프리미엄이 반드시 붙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시총이 너무 커져서 김치 프리미엄 안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을 봐보세요. 6개월 전에 금 홈쇼핑에서 팔고요. 김치 프리미엄이 20%가 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 10배 큰 금도 김치 프리미엄이 그렇게 붙어요. 그런데 정말로 비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안 붙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붙는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거기에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은 충분히 3억이나 그 이상이 될 테고, 최고 가격인 30만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4억 2천 정도 될 텐데, 마찬가지로 김치 프리미엄이 금처럼 20%까지 붙는다 그러면 한 5억 정도의 가격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보는 심리적 저항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뚫으려면 또 강력한 어떤 매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심리적 저항선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것이 뚫리는 순간 그때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그 장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비트코인은 온체인상에 어느 정도의 그 매도 물량이 몰렸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12만 달러에 가장 많은 그 매도 포지션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달러를 만약에 강하게 뚫게 되면은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숏스퀴즈라 그러죠. 공매도 물량의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2만 2천에서 3천 달러 정도의 최근 신고가죠. 그 부분은 충분히 뚫을 수 있겠죠. 그래서 12만 달러를 강하게 돌파할 수만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또 한 번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에서 30만 정도 본다고 하면 12만을 뚫는 순간 2배로 갈 수 있는 저는 시작이 그렇게 그렇죠. 출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우선은 15에서 16만 정도에서 달러 정도에서 하나로나 뭐 2억 2천 그 정도 정에서 한 번 정도 좀 정거장을 거쳐갈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또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만 달러를 향해 도전을 하겠죠. 이번에 상승 사이클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얘기해서 세 개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진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관들이 진입하면서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좀 축소된 점. 기관들은 계획적으로 매도를 하고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잡죠.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기관들의 진입으로 인해 조금 몸집이 무거워진 점이 있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의 확장 사이클이 기존 사이클들보다는 조금 더 출발점이 뒤로 지연된 점. 미국의 경기와 고용이 예상보다 너무 좋으면서 그것들이 이번 사이클의 형태를 조금 변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기관의 유입, 그러니까 ETF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사이클상이 있었던 그 또 사실 급락장, 폭락장이 있잖아요. 상승 이후에 찾아오는, 이것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이번에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의견들도 이것 때문에 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이클의 끝에서 분명히 강한 거품이 형성이 될 테고 거품이 형성된 자산은 반드시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조차도 30%씩 하락했던 적이 꽤 있거든요. 근데 금은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10배 큰데도 30%를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금이 30% 하락할 정도면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 하락할까요? 뭐 7, 80%가 다시 하락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아니거든요. S&P랑 나스닥도 50% 이상 하락한 적 2000년 이후에도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어렵겠죠. 네,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장이 왔을 때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매도 폭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모든 자산은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생각했을 때 하락기에는 S&P나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번 상승장의 목표 20만에서 30만 달러 이 정도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급락장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한 60%, 70% 이상 뭐 빠지기도 했잖아요. 과거는 70에서 80% 넘게까지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아니면 이 기관 때문에 지지선이 좀 생겨서? 그거는 약세장이 사실 얼마나 강력하게 형성되느냐에도 달려있어요. 그거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식시장과 함께 전반적인 위험자산 시장의 약세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강력하게 오는 거에 따라 달려있는데 저는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하락을 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 급락장의 마무리, 그러니까 시작이 아닌 마무리를 그러니까 이들의 상승장의 마무리를 상승장의 마무리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 급락장의 시작 신호. 그렇죠.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이 재무회사들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 9월은 좀 약세장, 10월 이후서부터가 좀 강세장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증시도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떻습니까? 9월 금리 인하가 만약 된다면 이 코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근데 9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호재는 사실 호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 9월 달이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뭐 언제부터 금리 인하가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조금 집착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도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 지표도 하향 수정되면서 약해진 게 드러났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관세가 8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이 영향이 이제 9월 10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현재 실효 관세율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 때 관세율이 2%였으니까 거의 10배가 됐단 말이에요. 10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당연히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마진을 희생해야겠죠.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든다는 거고 기업들의 돈벌이가 줄어들면 당연히 임금 삭감하고 더 올리지 못하고 고용 줄여야겠죠. 그러면 임금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경기와 고용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세 효과로 인해서 중장기적 최소한 내년까지로 봤을 때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찬가지로 관세의 영향을 받아 수출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실시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유동성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보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